꽝. 새벽 4시 고급 주택가에 요란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옆구리에 긴 흠집이 생겼고 그 옆엔 낡은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문 가방을 맨 한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린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평생 갚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짚더니 무언가를 확인하듯 그녀의 목 뒤를 응시했습니다. 지우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신문 배달 여성과 재벌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이지우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귀가 찢어질 듯한 알람 소리에 지우는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지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겨울인데도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를 틀지 못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패딩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23살 대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지우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 신문 배달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익숙한 추위였습니다. 배달소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오늘 배달할 신문 뭉치를 건넸습니다. 지우야, 오늘 양이 좀 많네. 힘들겠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신문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 채, 두 채, 세 채. 아파트 각 층을 오르내리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겨우 신문 배달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하루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첫 강의에 늦으면 안 됐습니다. 출석 점수가 깎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죠.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필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피곤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지우 씨, 졸지 마세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자리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애 맨날 조는데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보육원 출신이라며? 불쌍하긴 한데 좀 그렇지 않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여기 담배 한 보루. 네, 잠시만요. 편의점 일이 끝나면 오후 5시.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로 뛰어갔습니다. 주문하신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홀을 오갔습니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줌마라는 말에 속으론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뭐.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을 먹으며 지우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우에겐 큰 꿈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자신처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것.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 없어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그녀의 평범한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충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지우는 평소처럼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너무 늦게 잔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페달을 밟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꽝! 정신을 차려보니 지우는 넘어져 있었고 자전거는 고급 벤츠 옆구리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차체에 선명한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니.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수리비는 최소 수백만 원은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저택대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온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졸아서. 지우는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만 원만. 제발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이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더니 다시 한번 지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이지우입니다. 지우라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혹시 목 뒤에 점이?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택 안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였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선우재미는 상황을 파악하곤 지우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거지가 아버지 차를 박았군요.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잠깐 재민아. 이 아이는. 아버지, 이런 애들은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비싼 차 노리고 사고치는 수법입니다. 재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닥쳐. 내가 뭔데 변명이야? 그때 저택 안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수진은 명품 가운을 걸친 채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이런 거지를 왜 이렇게 오래 상대하세요?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출신 맞죠? 냄새로 알겠어요. 가난한 애들 특유의 그 찌질한 냄새. 수진아, 그만. 할아버지, 이런 애들한테 착하시면 안 돼요. 쟤네들은 동정받는 게 익숙해서 계속 빌붙으려고 하거든요. 수진의 말에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 그냥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
100만 원짜리 수리비 어떻게 낼 건데? 신문 배달로 평생 벌어도 모자랄걸?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선우진혁 회장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재민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런 수법 사기꾼들 많습니다. 결국 회장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지우를 한 번 더 바라봤지만 재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재민은 지갑을 꺼내 100만 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수리하고 다신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 주제에 감사하다는 말도 못해? 수진이 지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거지 주제에 재벌 가문에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았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수리비를 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나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거지는 거지일 뿐이네. 하지만 저택 2층 창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선우진혁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가 맞니?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그날의 굴욕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거지 주제에 수진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위에서 인원 감축하래.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미안해. 사장님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급여를 건넸습니다.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음식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 씨, 죄송한데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소. 지우야, 미안하다. 다른 사람 쓰기로 했어. 사장님, 제가 이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 압력이요?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3개 아르바이트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다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손이 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간 지우는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컥! 앞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가에 얼씬거리지 말았어야지. 네, 부회장님 명령이야. 넌 위험한 존재거든.
강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넌 사기꾼이지? 회장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거짓말. 난 내 같은 애들 수없이 봤어. 재벌 집안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들. 강민재가 지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파요. 이게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건 앞으로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르바이트 3개 날린 거 내가 한 거야. 앞으로 이 나라 어디서도 넌 일자리 못 구할걸? 월세는 어떻게 낼 건데? 왜 이러세요? 선우가에서 물러나. 회장님께 다시는 접근하지 마. 안 그러면. 강민재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미선 선생님이 길을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망구, 내가 아끼는 보육원 선생이지?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이 할망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제발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24시간 줄게. 선우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아니면. 강민재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냥 싸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지우는 몰랐습니다. 강민재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선우진혁 회장은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사기 및 공갈 혐의. 고소인은 한수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우는 황당함에 소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피고는 선우그룹 회장에게 접근해 거짓으로 손녀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말도 안 돼. 지우는 손녀 행세를 한 적도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를 긁은 것뿐인데 이게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까? 재판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반대편 자리엔 명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우를 훑어봤습니다. 저게 사기꾼? 서영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영은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계획적으로 선우 회장께 접근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영이 제출한 증거들은 놀라웠습니다. 이지우가 선우그룹을 검색한 인터넷 기록, 선우 회장 저택 근처를 배회한 CCTV 영상, 보육원 기록 위조 정황. 이게 무슨... 저 선우그룹 검색한 적 없는데요.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신문 배달을 핑계로 선우 회장 저택 근처를 수십 번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차량 사고를 위장해 회장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문 배달 경로였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유독 그 집 앞에서만 10분씩 머물렀죠? 서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구경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영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보육원 기록을 조사한 결과 입소 날짜가 조작됐습니다. 원본 기록엔 20년 전이 아니라 15년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박미선 선생님이. 박미선 씨도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 역시 돈을 노리고.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우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박미선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야. 그때 한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가 선우가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영의 질문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할아버지께 접근해서 자꾸 손녀 행세를 하려 했어요. 돌아가신 제 사촌 동생 지우 언니를 사칭하면서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목걸이를 훔쳐갔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제가 언제 목걸이를 훔쳤어요. 지우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고 준비된 증거들도 완벽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긁었을 뿐이에요. 저도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서영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서영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합의해요. 그러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서영이 비웃었습니다. 선우가를 적으로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나 봐요. 이 나라에서 돈이면 판사도 검사도 살 수 있다는 거 모르시나 보죠?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궁금하면 끝까지 버텨봐요. 내가 감옥 가는 거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서영은 하이힐을 세차게 올리며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감옥에 가는 거야?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위조된 증거, 매수된 증인, 조작된 기록. 지우는 거대한 악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검사 김태준이 20년 전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진혁 회장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살배기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야, 너였니? 정말 내가 맞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며칠 전 사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지우, 23세, 20년 전 보육원 입소, 정확한 출생 기록 없음, 목 뒤 나비 모양점 확인됨. 나비 모양점. 그것은 선우가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회장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녀 지우에게도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김탐정, DNA 검사를 해야겠네. 하지만 회장님, 따님께서 비밀리에 진행하게, 아무도 모르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면 충분했습니다. 탐정은 지우가 다니던 편의점에서 그녀가 쓰던 빗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장의 손에 봉투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내 손녀가 맞았구나. 2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회장은 단 하루도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홀로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감히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든 거지? 회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그룹 본사 대회의실, 선우재민, 한수진, 최서영, 강민재가 모두 소집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재민이 묻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 거지는 왜 여기? 수진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앉아. 회장의 목소리엔 전에 없던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회장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내 손녀, 선우지우입니다. 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사기꾼을.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세 군데 다른 병원에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99.99% 일치. 그럴 리가.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일 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검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병원에서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20년 전 자신이 산속에 버린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박미선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분은 20년 전 지우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버려진 지우를 발견했을 때 이 아이 목에 이게 걸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황금 목걸이에 새겨진 문장. 선우가의 가문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재민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안쪽을 보세요. 회장이 돋보기로 안쪽을 비췄습니다. 지우에게 할아버지가 2003.7 15 지우의 3살 생일날 회장이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회장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그래, 지우야. 회장이 지우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구나. 이제 집에 왔어. 우리 손녀, 집에 왔어. 지우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감동의 재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과 수진, 서영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슬금슬금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는가? 아닙니다. 화장실을. 앉게.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0년 전 내 손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밝혀질 시간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김태준이었습니다. 선우 회장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고맙네, 김 검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준 검사는 20년 전 유괴 사건을 재수사하고 계십니다. 유괴 사건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벽면에 띄웠습니다. 20년 전 오늘 3살 선우지우 양이 집 앞 놀이터에서 실종됐습니다. 화면에 어린 지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반적인 유괴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이요? 첫째, 몸값 요구가 없었습니다. 둘째, CCTV가 모두 고장 나 있었습니다. 셋째,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었습니다. 태준의 말에 재민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자 범행을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 없이 함부로. 증거가 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통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사건 당일 선우재민 부회장님께서 특정 번호로 15차례 통화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나? 그 번호의 주인이 바로 강민재 비서실장입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 복원된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흐릿하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리는 강민재, 그리고 울고 있는 3살 지우를 안고 어두운 숲속으로 걸어가는 모습. 지우는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강민재, 회장님, 저는 내가 내 손녀를 납치했다는 거냐? 회장의 고함에 강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돈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지? 회장이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입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민아, 내가? 재민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1억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흔적 없이 처리해라. 그 아이가 없어져야 내가 회장이 될 수 있다고. 이 미친놈이. 재민이 강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도 복원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스피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대로 처리했겠지? 네, 부회장님.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좋아. 보너스는 내일 주지.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내가 정말 내 친딸을? 아버지, 저는 회사를 위해서 3살짜리 내 딸을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 보내려고. 산속에 버린 게 멀리 보낸 거냐? 회장의 고함에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3살밖에 안 된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미선 선생님이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태준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최서영 변호사님. 네.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변호사님은 강민재 씨의 비서로 일하고 계셨죠? 그건. 그리고 유괴 사건 당시 현장 은폐에 가담하셨습니다.
증거인멸죄입니다. 말도 안 돼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당신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유괴 사건 직후예요. 서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회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사실 한수진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가 유괴단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 죄책감에 선우가에 맡겨진 겁니다. 수진은 충격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재산 상속을 위해 지우 씨를 모함한 건 사실입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군. 경찰이 들어와 재민과 강민재, 서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재민이 울부짖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선우재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서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냉정한 선고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민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하지만 판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친딸을 살해하려 한 죄, 20년간 은폐한 죄, 피해자를 모함한 죄. 귀하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민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를 살려줬어야 했는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서영은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이 판결로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며 법조계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습니다. 서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키운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언니, 방청석의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우 회장님, 아드님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따님을 다시 찾으신 소감은?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돈과 권력만 가르쳤지 사랑과 인간성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책임입니다. 손녀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지우야. 회장은 옆에 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줘서 고맙구나. 이제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선우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선우재민 부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회사 내 자산 및 주식은 전량 회수합니다. 상속권 역시 영구 박탈합니다. 재민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은 생전에 보유 주식의 30%를 손녀 선우지우에게 증여합니다. 선우지우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기자회견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한편 한수진은 선우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짐 싸서 나가. 넌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아니야. 할아버지, 제발. 내가 성인이 된 후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20년간 누렸던 부와 명예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언니. 뭐? 수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지우는 수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장 생활할 돈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야? 언니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편 교도소, 재미는 죄수복을 입고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유언장에 내 이름은 없다. 재산 일절 상속되지 않는다. 아버지, 제발. 그리고 내가 나가는 그날까지 지우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빼앗으려 했던 그 행복을 누리면서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라, 재민아. 남은 30년 동안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면회실을 나가는 회장의 뒷모습에 재민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교도소에서 과거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내 놈이 우리 사장을 죽인 놈이지? 20년 전 그 일도 내가 한 거지?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최서영은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형 로펌 파트너였던 그녀는 이제 손님들의 잔반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요. 네. 죄송합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악당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우희망재단,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지우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지우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고 3개의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채웠죠. 반지하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외로워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학비, 생활비, 취업 지원까지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아래 선우진혁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내 손녀야. 옆에는 박미선 선생님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가장 힘들 때 지우 곁에 계셨으니까요. 회장은 박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장은 박미선에게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그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지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태준 검사를 만났습니다. 축하해요, 지우 씨. 태준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태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빠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보육원 아이들이 오빠 만나고 싶대요. 정의의 검사님을. 알겠어요.
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선우가 저택, 긴 식탁에 지우와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야, 밥 많이 먹어라. 네, 할아버지. 회장은 손녀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면 안 될까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야, 넌 정말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도 제 아버지잖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 용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착한 우리 손녀. 회장은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다음 날 지우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안녕하세요. 그래.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최악이었어. 변명하지 않을게. 네. 넌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당연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우야, 안녕히 계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재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교도소 밖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만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벤츠를 박았던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걸 이제 안다. 할아버지를 만났고 진짜 가족을 찾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세상엔 기적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기적. 나는 그 기적을 믿는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벽 4시. 예전 같았으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따뜻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살짝 열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지우. 회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손녀. 이제 평생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문 배달 소녀 지우는 결국 자신의 진짜 정체를 찾았고 악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우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녀는 끝까지 버텼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반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반전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